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세부로 여행 간 딸에게 톡이 왔죠. 아빠, 나 너무 행복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세부에 있어야 할 딸의 휴대폰 위치는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 창고로 나왔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고 아빠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지금 절박한 사람은 딸일 거라는 걸 아빠는 알았죠. 전직 특공대이자 보안업체 직원 한지훈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군필 형님 둘을 불렀습니다. 우리 딸, 내가 데리러 가야 해. 오늘도 봉인된 사건 노트의 문을 엽니다.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말하지 못한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2023년 8월 14일 오전, 한지훈의 휴대폰에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한 건 그날 11시쯤이었어요. 딸 시연이 보낸 거였죠. 세부 해변 사진과 함께였습니다. 너무 예쁘다 아빠. 여기 완전 천국이야. 시연은 21살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 방학을 맞아 친구와 함께 세부로 떠났죠. 해외여행은 처음이었습니다. 지우는 공항까지 배웅했었어요. 조심히 다녀와. 연락 자주 하고. 시연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걱정 마 아빠. 나 어른이야.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오후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카톡은 읽지 않았고 전화는 받지 않았죠. 처음엔 배터리가 나갔거나 로밍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도 소식이 없었어요. 밤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죠. 지우는 시연의 카톡 프로필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읽은 표시도 없고 접속 기록도 없었어요. 불안했습니다. 8월 16일 오전,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시연 폰에서 보낸 게 아니었죠. 내용은 짧았습니다. 내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 지우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걸. 그는 곧바로 휴대폰 위치 추적 앱을 열었습니다. 가족끼리 공유하던 위치 서비스였어요. 시연의 휴대폰은 필리핀이 아니라 캄보디아에 찍혀 있었죠. 프놈펜 외곽 스텅민체이 지역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캄보디아로 딸이 스스로 이동한 게 아니라는 건 명백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죠. 한지훈은 48살이었어요. 특공대 출신이었고 지금은 민간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보안 시스템 설치와 관리가 주 업무였죠. CCTV 네트워크 구축 출입 통제 시스템 보안 컨설팅까지 담당했어요. 냉정함을 유지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죠. 해외 실종 사건은 현지 경찰과 협조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였습니다. 필리핀 대사관에도 연락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실종 신고 접수하고 여권 정보 확인하는 데만 며칠이 걸린다고 했죠. 며칠이요? 그 시간이면 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지우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야 한다고. 혼자서는 안 된다고. 그날 오후 첫 번째 전화는 동철에게 걸었습니다. 과거 통신병 출신으로 지금은 PC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해킹까진 아니어도 네트워크 추적이나 위치 분석은 할 줄 아는 친구였죠. 군 시절 작전 중 지훈의 목숨을 구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동철아, 나 지훈이다. 급한 일 생겼어. 지금 시간 돼. 동철은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냐는 질문만 돌아왔어요. 두 번째 전화는 문수에게 걸었죠. 공병 출신으로 건설 현장 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폭파 전문은 아니었지만 구조물 구조를 보는 눈과 현장 대응력만큼은 확실했어요. 체격도 셋 중 가장 컸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문수 형, 나야. 해외 출장 하나 같이 가야 할 것 같은데. 문수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출발이냐는 말만 했죠. 그날 밤 세 사람은 인천공항 근처 모텔에 모였어요. 지우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연이 세부공항에 도착한 건 확인됐어요. 호텔 체크인도 했고 해변도 방문했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사진들이 증거였습니다. 그 이후 흔적이 사라졌어요. 동철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연의 소셜 미디어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 DM, 카톡 오픈 채팅,
최근 팔로우 목록까지 샅샅이 확인했죠. 30분쯤 지났을까요? 동철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오픈 채팅방이었어요. 세부 여행 정보 공유라는 이름이었죠. 시연이 출발 전 가입한 곳이었습니다. 방 안엔 한국 여성들이 많았어요. 20명은 넘어 보였죠. 그리고 현지 가이드를 자처하는 남성 계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시연에게 DM을 보낸 흔적이 있었어요. 공항 픽업 도와드릴게요.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시연은 답장을 했죠. 감사합니다. 지우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동철이 조용히 설명했어요. 이런 수법이 최근 동남아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여행 정보로 접근해서 신뢰를 쌓고 공항이나 호텔에서 격리시키는 거라고 했죠. 그 이후엔 여권을 빼앗고 강제로 다른 나라로 이송한다고 했습니다. 주로 캄보디아나 미얀마였어요. 그곳에서 인신매매 조직에 넘긴다고 했죠.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동철이 계속 조사했어요. 그 남성 계정은 한 달 전에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인터넷에서 가져온 것 같았고 팔로워도 거의 없었죠. 게시물도 몇 개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오픈 채팅방에 동시 가입돼 있었어요. 모두 한국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여행 관련 방들이었습니다. 문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시연만 타깃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른 피해자도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였어요. 낯선 계정에서 온 거였죠. 내일 오후 8시. 준비됐지? 지우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동철과 문수도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준비됐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죠. 돈을 준비하라는 거였습니다. 지우는 답장을 보냈어요. 얼마냐고.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5만 달러. 하나로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돈 없으면 딸 못 봐. 지우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5만 달러를 당장 마련할 순 없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도 시간이 필요했죠. 하지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비할게. 상대방은 읽은 표시만 남기고 답하지 않았어요. 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 줘도 딸 돌려받을 거라 생각하냐고.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은 돈을 받아도 시연을 넘기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었죠. 동철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지우는 조용히 답했어요. 우리가 직접 찾아간다. 돈 주는 척하면서 세 사람은 그날 밤 새벽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목적지는 프놈펜이었어요. 지우는 작은 가방에 짐을 챙겼죠. 전기 충격기, 손전등, 공구 세트, 밧줄, 장갑, 그리고 예비 배터리. 문수는 현장용 공구들을 챙겼고 동철은 노트북과 추적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시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적 처음 자전거를 배우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 때 손을 꼭 잡았던 기억, 고등학교 졸업식 때 울먹이던 모습,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하며 안겼던 순간까지. 지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임무였습니다. 목적은 하나, 우리 딸 데리고 돌아온다. 2023년 8월 17일 새벽, 세 사람은 인천공항 출국장에 섰어요. 새벽 5시 비행기였죠. 배낭 하나씩만 메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직 어두웠죠. 활주로에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5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우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론 계속 계획을 짜고 있었죠. 오전 10시쯤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느껴지는 건 습한 공기였어요. 햇빛은 뜨겁고 거리는 낯설었죠.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시연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스톡민체이 지역에 찍혀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고 있었죠. 문수가 말했습니다. 차부터 구해야 한다고. 세 사람은 공항 밖에서 툭툭 기사 한 명을 찾았어요. 마른 체구에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죠.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습니다. 지훈이 주소를 보여줬어요. 스톡민체이 공업지대 근처였죠. 기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긴 위험해요. 아무도 안 가요. 지훈은 100달러를 꺼내 보였어요. 기사는 돈을 보고 망설였죠. 지훈이 다시 50달러를 더 얹었습니다. 기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층 건물과 상가들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많았고 오토바이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죠. 하지만 30분쯤 지나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길이 이어졌어요. 주변엔 녹슨 철문과 무너진 벽돌 건물들이 보였죠. 사람 기척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사가 중얼거렸어요. 여기 나쁜 사람 많아요. 조심하세요. 오후 1시쯤 툭툭은 폐공장 밀집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기사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내려야 한다고 했죠. 지우는 추가로 $50를 더 줬습니다. 1시간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렸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폐공장들이 즐비했어요. 대부분 문이 닫혀 있었고 창문엔 철망이 쳐져 있었죠. 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시연의 위치는 이 근처 어딘가였죠. 하지만 정확히 어느 건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차 범위가 100m 정도 되었어요. 동철이 말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볼 수밖에 없다고. 세 사람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발소리를 최대한 줄였죠. 첫 번째 건물은 완전히 폐허였습니다. 지붕이 무너져 있었고 안엔 풀만 무성했어요.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었죠. 두 번째 건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문은 녹슬어 있었고 자물쇠는 오래전에 끊어진 상태였어요. 세 번째 건물. 여기는 달랐어요. 철문은 비교적 새 것처럼 보였고 자물쇠도 최근에 설치된 것 같았죠. 지우는 문을 당겨봤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문수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문은 모두 철판으로 막혀 있었어요. 하지만 건물 뒤편에 환기구가 하나 보였죠. 동철이 환기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안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지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연의 위치를 다시 확인했어요. 신호는 바로 이 건물에서 나오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건물 안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 사람은 재빨리 건물 옆으로 숨었죠. 철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성이 나왔어요. 동남아계로 보이는 30대 남성이었죠. 손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어요. 그냥 문 앞에 서서 통화를 시작했죠. 크메르어였습니다. 알아듣긴 어려웠지만 목소리 톤은 느긋했어요. 통화가 끝나자 남성은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닫혔죠. 지우는 문수를 봤어요. 들어가야 한다고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아니라고 했죠. 안에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시연이 정말 저 안에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동철도 동의했어요. 일단 정찰부터 하자고 했죠. 세 사람은 건물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폐차 더미 뒤에 숨어서 건물을 관찰했어요. 오후 3시 건물 안에서 또 누군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2명이었어요. 한 명은 아까 본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덩치 큰 남성이었죠. 두 사람은 오토바이를 끌고 나왔어요. 시동을 걸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동철이 속삭였어요. 지금 들어가 볼까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에 또 누가 있을지 모른다고 했어요. 오후 5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떠났던 오토바이 2대가 돌아왔어요. 남성들은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죠. 식사를 사온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다시 조용해졌어요. 지우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시연의 위치는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움직이지 않고 있었죠. 그때 지훈의 텔레그램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준비됐어? 지훈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죠. 준비됐어. 어디로 가면 돼?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내일 저녁 8시. 위치 보낼게.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전송됐어요. 시연이었습니다. 사진 속 시연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은 뒤로 묶여 있었고 입엔 테이프가 붙어 있었죠. 눈은 감겨 있지 않았지만 표정은 지쳐 보였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죠. 사진 배경을 자세히 봤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벽이었어요. 구석에 낡은 파이프가 보였고 바닥엔 먼지가 쌓여 있었죠. 동철이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시연 뒤편으로 창문 하나가 보였어요. 창문엔 철창이 쳐져 있었고 밖으로 나무 한 그루가 보였죠. 문수가 말했습니다.
저 나무 우리 아까 봤어요. 건물 뒤편에 있던 나무예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연은 저 건물 안에 있었어요. 오후 6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건물 안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희미하게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렸죠. 세 사람은 작전을 짰습니다. 밤 11시쯤 건물에 진입하기로 했어요. 운수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환기 덕트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죠. 그리고 안에서 후문을 열어주면 지훈과 동철이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동철은 툭툭 기사에게 돌아가 차를 대기시켜 놓기로 했어요. 탈출할 때 필요할 테니까요. 지훈은 가방에서 전기 충격기를 꺼냈습니다. 배터리를 확인했어요. 완충 상태였죠. 밤 10시. 건물 안불빛이 꺼졌습니다. 사람들이 잠든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은 천천히 건물로 접근했습니다. 2023년 8월 17일 밤. 운수가 건물 뒤편 배수관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천천히, 철제 파이프를 붙잡고 한 발씩 올라갔죠. 지훈과 동철은 아래에서 지켜봤습니다. 운수는 지붕에 도착했어요. 환기 덕트 앞에 섰죠. 덕트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은 어둡고 좁았어요. 운수는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통로를 기어서 내려갔죠. 10m쯤 내려갔을까요?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문수는 덕트 끝에 도착했어요. 격자 덮개가 있었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복도였어요. 사람은 보이지 않았죠. 문수는 격자를 조심스럽게 밀어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그리고 밧줄을 고정한 뒤 아래로 내려갔어요. 바닥에 발을 디뎠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멀리서 코 고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운수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후문을 찾아야 했어요. 복도 끝에 철문이 보였습니다. 잠금 장치를 확인했어요. 안쪽에서 여는 건 어렵지 않았죠.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과 동철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수가 고개를 내밀며 손짓했죠.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은 어두웠어요.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죠.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자 방문 하나가 보였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 나왔죠. 지우는 문 앞에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안에서 누군가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어요. 잠겨 있지 않았죠.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어둡지 않았어요. 형광등 하나가 켜져 있었죠. 그리고 방 한가운데 의자에 묶여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연이 아니었어요. 남성이었죠.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동남아계 남성이었습니다. 입엔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어요. 지우는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잘 왔어요. 지훈이 돌아봤습니다. 복도 끝에 남성 셋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강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말이었어요. 당신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문수와 동철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어요. 지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함정이었던 거예요.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죠. 돈은 어디 있어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성이 다시 물었어요. 5만 달러 준비했다며? 지우는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다고 했죠. 남성이 손을 내밀었어요. 가방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천천히 벗었어요. 하지만 건네주지 않았죠. 대신 물었습니다. 내 딸은 어디 있냐고. 남성이 피식 웃었어요. 딸 보고 싶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지훈에게 보여줬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시연이었어요. 하지만 이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장소였죠. 회색 콘크리트 벽도 철창 달린 창문도 없었어요. 시연은 다른 방에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이었어요. 바닥에 앉아 있었고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죠. 영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남성이 말했어요. 딸 보고 싶으면 돈부터 내놓으라고.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놨죠. 남성이 다가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엔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5만 달러는 아니었죠. 기껏해야 $10,000 정도였습니다.
남성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지우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일단 가져온 거라고. 나머지는 내일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남성이 가방을 집어 던졌습니다. 돈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날 놀리는 거예요. 그는 뒤에 있던 남성들에게 손짓했어요. 2명이 다가왔죠. 지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수와 동철도 자세를 낮췄어요. 남성이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 주머니에서 전기 충격기를 꺼냈어요. 남성의 옆구리에 갖다 댔죠. 찌직. 남성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동시에 문수가 앞으로 뛰어들었어요. 강목을 든 남성의 손목을 붙잡았죠. 비틀었습니다. 강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동철은 복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나가는 길을 확보하려는 거였죠. 하지만 복도에서 또 다른 남성이 나타났어요.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동철이 멈춰 섰어요. 남성이 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동철이 몸을 숙여 피했어요. 그리고 남성의 다리를 걷어찼죠. 남성이 비틀거렸습니다. 지우는 전기 충격기를 다시 쓰려 했어요. 하지만 배터리가 나갔는지 작동하지 않았죠. 쓰러졌던 남성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입술이 찢어져 있었죠.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칼이었어요. 지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성이 칼을 휘둘렀죠. 지우는 팔로 막았어요. 칼날이 팔뚝을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문수가 뒤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목을 조르듯 팔로 감았죠. 남성이 몸부림쳤어요. 칼을 휘둘렀지만 빗나갔습니다. 지우는 남성의 손목을 잡았어요. 비틀었죠.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문수가 남성을 바닥에 눕혔어요. 완전히 제압했죠. 동철이 소리쳤습니다. 더 오고 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지우는 결정했어요. 여기서 싸울 순 없다고. 나가야 합니다. 세 사람은 후문 쪽으로 달렸어요.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죠.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해 오고 있었어요. 후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반봉기가 차가웠어요. 세 사람은 건물을 빠져나와 폐차 더미 쪽으로 달렸죠. 뒤에서 오토바이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동철에게 미리 남겨둔 툭툭 기사에게 연락했죠. 기사는 100m 떨어진 곳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뒤에서 오토바이 헤드라이트가 보였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지우는 숨이 찼습니다. 팔뚝에서 피가 계속 흘렀어요. 문수가 뒤를 돌아봤어요. 오토바이가 거의 따라붙었죠. 문수는 옆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향해 던졌어요. 돌이 헤드라이트에 맞았죠. 불빛이 깨지며 꺼졌습니다. 오토바이가 속도를 늦췄어요. 그 틈에 세 사람은 툭툭이 있는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기사는 겁에 질려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지우는 $100를 더 꺼내 쥐어줬습니다. 지금 당장 출발하라고 했어요. 기사는 돈을 보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툭툭이 출발했어요. 뒤에서 오토바이들이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툭툭은 좁은 골목길로 빠져들었어요. 오토바이들이 따라오긴 했지만 점점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툭툭은 큰 도로로 나왔어요. 시내 쪽이었죠. 오토바이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몰아쉬었어요. 지우는 팔뚝을 감쌌습니다. 피는 멈추지 않았지만 깊은 상처는 아니었어요. 동철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바라봤죠. 시연은 저 건물에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 있었어요. 어디인지도 몰랐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들은 시연을 미끼로 쓰고 있었습니다. 돈을 뜯어낼 생각이었죠.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툭툭은 시내 중심가로 들어갔어요. 불빛이 많았고 사람들도 보였죠.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지우는 호텔 이름을 말했어요.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죠. 툭툭은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세 사람은 내렸어요. 기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위험한 사람 많아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텔 방에 들어갔습니다. 문수는 구급 상자를 열었어요. 지훈의 팔뚝을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죠. 동철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시연의 위치를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프놈펜의 밤은 여전히 밝았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차들이 지나갔죠. 하지만 어딘가에 어두운 방 안에 시연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2023년 8월 18일 새벽. 지우는 잠들지 못했어요. 팔뚝의 통증보다 머릿속이 더 아팠죠. 시연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새벽 4시쯤. 동철이 노트북 앞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지훈 형. 이것 좀 봐요.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동철의 화면을 들여다봤죠. 동철은 어젯밤 받은 영상을 다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바닥에 앉아있던 그 영상이었어요. 화면을 천천히 재생했죠. 시연의 뒤편으로 희미하게 뭔가 보였습니다. 동철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숫자였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디지털 시계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일반 시계가 아니었죠.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47시간 50분. 지우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저게 뭐냐고 물었죠. 동철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운송 시간인 것 같다고. 저 시간이 끝나면 시연을 어딘가로 옮길 거라고 했어요. 문수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어딘가로요? 동철이 설명했어요. 인신매매 조직은 피해자를 일정 기간 한 곳에 두지 않는다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속 장소를 옮긴다고 했죠. 국경 너머로 넘기거나 더 깊은 곳으로 이동시킨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47시간, 이틀도 안 남았죠. 문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시간이 없다는 거네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철이 계속 영상을 분석했어요. 소리를 최대로 키웠죠. 희미하게 들리는 소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들린 건 사람들 목소리였어요. 한국말이었죠. 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기계 소리였습니다.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소음이었죠. 동철이 그 소리를 분리했습니다. 파형을 분석했어요. 금속을 가공하는 소리 같아요. 프레스나 절단기 같은 거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공장이라는 거냐고. 동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금속 가공 공장 근처일 겁니다. 문수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프놈펜 주변 공업지대를 확인했어요. 스텅민체이 외에도 여러 곳이 있었죠. 동철이 다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소음이 들렸어요. 항공기 소리였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이륙 소음이었죠. 동철이 말했습니다. 공항 근처예요. 지우는 지도를 다시 봤어요. 프놈펜 국제공항 근처 공업지대를 확인했죠. 그곳엔 한국 기업 하청 공장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동철이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 공장 목록을 찾았죠. 4곳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어요. 두 번째는 전자 제품 조립 공장. 세 번째는 섬유 공장. 네 번째는 금속 가공 공장이었죠. 동철이 말했습니다. 금속 소리가 들렸으니까 네 번째일 가능성이 높아요. 문수가 그 공장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스텅민체의 금속 가공 단지였어요. 지우는 그곳을 기억했습니다. 어제 갔던 곳에서 멀지 않았죠. 오전 6시. 세 사람은 호텔을 나섰어요.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차를 몰고 스텅민체이 쪽으로 향했죠. 40분쯤 걸렸습니다. 금속 가공 단지에 도착했어요. 여러 공장 건물들이 보였죠. 지우는 차를 세웠습니다. 주변을 살폈어요. 대부분 가동 중인 공장들이었죠.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 폐공장처럼 보이는 건물이 있었어요. 철문은 닫혀 있었고 간판도 없었죠. 동철이 쌍안경을 꺼냈습니다. 건물을 자세히 봤어요. 창문은 모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력선은 연결돼 있었죠. 누군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문수가 말했습니다.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라고 했죠. 어제처럼 함정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세 사람은 차 안에서 대기했습니다. 건물을 감시하면서요. 오전 9시쯤 건물 철문이 열렸어요. 남성 한 명이 나왔습니다. 한국인이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그는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어딘가로 떠났어요. 지우는 그 얼굴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오전 10시. 또 다른 남성이 나왔어요. 이번엔 동남아계 남성이었죠. 편의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수가 물었습니다. 지금 들어가 볼까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에 또 누가 있을 겁니다. 오전 11시, 지훈의 텔레그램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마지막 기회야. $50,000 다 가져와. 안 그럼 딸 다시는 못 봐. 그리고 사진이 또 전송됐어요. 시연이었습니다. 이번엔 얼굴이 더 지쳐 보였어요. 눈가엔 멍이 들어 있었죠. 뒤편으로 카운트다운이 보였습니다. 39, 시간 33분.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우리 시간이 없어요.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철이 건물을 다시 살폈어요. 후면에 비상문이 하나 보였죠. 잠겨 있었지만 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결정했어요. 오늘 밤에 들어간다. 오후 2시, 세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장 근처로 돌아왔어요. 건물을 계속 감시했죠. 오후 4시쯤. 아침에 나갔던 한국인 남성이 돌아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왔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오후 6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확인했어요. 전기 충격기 배터리를 새로 교체했죠. 손전등, 밧줄, 공구도 다시 챙겼습니다. 문수는 장갑을 꼈어요. 동철은 노트북을 닫고 휴대폰만 챙겼죠. 오후 7시, 건물 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지우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계속되고 있었죠. 30시간 남았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텔레그램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장소 보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주소가 전송됐어요. 어제와 다른 곳이었죠. 오후 8시에 거기서 만나자. 지우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그곳엔 가지 않을 거였어요. 지우는 문수와 동철을 봤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낸다. 저 건물 안에 시연이 있어. 오후 7시 30분.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렸어요. 건물 뒤편으로 조용히 다가갔죠. 비상문 앞에 섰습니다. 문수가 공구를 꺼냈어요. 잠금 장치를 확인했죠. 오래된 자물쇠였습니다. 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문수는 공구를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돌렸어요. 딸칵.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세 사람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손전등을 켰죠. 앞으로 걸어갔어요. 복도 끝에서 계단이 보였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어요. 지우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는 더 어두웠어요. 공기도 탁했죠. 그리고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방문 하나가 있었어요. 지우는 그 문 앞에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안에서 누군가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2023년 8월 18일 밤. 지우는 문 앞에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안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 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어요. 잠겨 있지 않았죠.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어요. 희미한 전구 하나만 켜져 있었죠. 그리고 구석에 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뒤로 묶여 있었고 발목도 의자에 고정돼 있었어요. 입엔 테이프가 붙어 있었죠. 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을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지훈은 달려가 시연을 안았어요.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죠. 시연아, 아빠야. 시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지훈은 밧줄을 풀었습니다. 손목에 밧줄 자국이 선명했어요. 문수와 동철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수가 주변을 살폈어요. 창문은 없었고 환기구 하나만 있었죠. 동철이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조용했어요. 지훈은 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가 저려 있었지만 걸을 순 있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자.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동철이 손전등을 껐습니다. 세 사람은 문 뒤로 숨었죠.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한국인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손엔 물병을 들고 있었죠. 남성이 시연이 있던 자리를 봤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남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문수가 뒤에서 남성을 붙잡았어요. 목을 조르듯 팔로 감았죠. 남성이 몸부림쳤습니다. 물병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훈이 앞에서 남성의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못하게 했죠. 10초쯤 지났을까요? 남성이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기절한 거예요. 문수가 남성을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동철이 밧줄을 꺼냈어요. 남성의 손발을 묶었죠. 입엔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지훈은 시연의 손을 잡았어요. 가자고 했죠. 네 사람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천천히 계단을 다 올라왔습니다. 복도가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 앞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지훈은 멈춰 섰습니다. 뒤로 물러날 수도 없었어요. 계단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죠. 누군가 지하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앞뒤로 막힌 거예요. 문수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옆에 방문 하나가 보였어요. 네 사람은 재빨리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창고였어요. 상자들이 쌓여 있었죠. 지훈은 문을 살짝 열어두고 밖을 지켜봤습니다. 복도에서 두 남성이 마주쳤어요. 한 명은 위에서 내려온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지하에서 올라온 사람이었죠. 둘은 크메르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곧 헤어졌어요. 한 명은 지하로 내려갔고 다른 한 명은 위층으로 올라갔죠. 10초쯤 지났습니다. 지하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방이 비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였죠. 곧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물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지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었어요. 동철이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창문은 잠겨 있었지만 깰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문수가 상자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창문에 던졌죠. 창문이 깨졌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발소리가 이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지훈은 시연을 창문 쪽으로 밀었어요. 먼저 나가라고 했죠. 시연이 깨진 창문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건물 뒤편이었어요. 동철이 다음으로 나갔습니다. 문수가 그 다음이었어요. 지훈이 마지막으로 나가려 할 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남성 둘이 들어왔어요. 손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죠. 지훈은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땅에 착지했어요. 발목이 삐끗했지만 뛸 수는 있었죠. 네 사람은 건물 뒤편을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이 보였어요. 렌터카가 있는 곳이었죠. 네 사람은 차까지 달렸습니다. 지훈이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죠. 시연은 뒷좌석에 탔고 문수와 동철도 재빨리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뒤에서 오토바이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은 엑셀을 밟았어요. 차는 공업지대를 빠져나갔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렸죠. 뒤에서 오토바이 2대가 따라왔어요.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지훈은 속도를 높였어요. 차는 큰 도로로 나왔습니다. 시내 쪽이었죠. 오토바이들이 계속 따라왔어요. 문수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지훈은 급커브를 돌았습니다.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냈어요. 오토바이 한 대가 커브를 제대로 돌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대는 계속 따라왔어요. 지훈은 좁은 골목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양쪽에 건물들이 빼곡했어요. 오토바이도 따라 들어왔죠. 지훈은 다시 큰 도로로 나왔습니다. 신호등이 보였어요. 노란불이었습니다. 지훈은 그대로 통과했어요. 오토바이도 따라 들어오려 했지만 옆에서 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했어요. 오토바이가 급정거했습니다. 그 틈에 지훈의 차는 멀어졌어요. 10분쯤 달렸을까요? 오토바이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속도를 줄였어요. 호텔 쪽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시연은 뒷좌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지훈은 백미러로 시연을 봤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어요. 네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로비를 지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연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목을 문지르고 있었어요. 밧줄 자국이 선명했죠. 문수가 구급 상자를 꺼냈습니다. 시연의 손목에 연고를 발라줬어요. 동철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시연이 물을 마셨어요.
지우는 시연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해봐. 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 픽업 온 남자가 있었다고. 친절해 보였다고 했죠. 차를 태워줬는데 호텔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기억이 흐릿하다고 했어요. 음료에 뭔가 탔던 것 같다고 했죠. 깨어났을 때는 어두운 방이었다고 했습니다. 손이 묶여 있었고 여권도 빼앗겼다고 했어요. 지우는 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데리러 왔잖아. 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철이 노트북을 켰어요. 항공편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내일 아침 비행기 있어요. 인천행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약하라고 했어요. 문수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어요. 아무도 따라오지 않은 것 같았죠. 하지만 안심할 순 없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우는 시연을 봤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자. 내일 아침 공항으로 가는 거야. 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않았어요. 문 앞에 앉아서 밤을 지켰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2023년 8월 19일 새벽 지우는 문 앞에서 밤을 지샜어요. 한숨도 자지 않았죠. 복도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 5시쯤 동철이 일어났어요. 노트북을 열었죠. 항공편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출발이에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어요. 5시간 남았죠. 시연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처음으로 편히 잠든 것 같았어요. 문수가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어요. 아침 출근 시간이 되려면 아직 이른 시간이었죠. 지우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배낭 하나면 충분했죠. 6시쯤 시연이 깼습니다.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지훈이 물을 건넸습니다. 시연은 물을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침 비행기 타는 거야. 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7시, 네 사람은 호텔 식당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시연은 거의 먹지 못했어요. 긴장한 것 같았죠. 지우는 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체크아웃 준비를 했어요. 7시 30분,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였어요. 어젯밤 약속 장소에 안 왔지? 딸 찾았어. 좋아. 그럼 이제 끝이야. 지훈은 메시지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동철이 물었어요. 뭐래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방을 메고 문을 열었어요. 네 사람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에서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렌터카가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차에 올라탔어요. 지훈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차가 출발했어요. 시내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도로는 아직 한산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문수가 백미러를 보며 말했습니다. 뒤에 차 한 대가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요. 지우는 백미러를 확인했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고 있었어요. 지우는 차선을 바꿨습니다. 뒤 차도 차선을 바꿨어요. 확실했습니다.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동철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지우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뒤 차도 속도를 높였어요. 시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지우는 급커브를 돌았습니다. 뒤 차도 따라 돌았어요. 지우는 다시 큰 도로로 나왔습니다. 신호등이 보였어요. 빨간불이었습니다. 지우는 그대로 통과했어요. 뒤 차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경적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어요. 다른 차들이 급정거했죠. 지우는 계속 달렸습니다. 공항까지는 20분 거리였어요. 하지만 뒤 차는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문수가 뒤를 돌아봤어요. 차 안에 사람이 3명 타고 있는 게 보였죠. 지우는 골목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어요. 뒤 차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다시 큰 도로로 나왔어요. 그리고 공항 방향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10km. 지우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어요.
뒤 차와의 거리가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공항 건물이 보였어요. 지우는 공항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뒤 차도 따라 들어왔어요. 지우는 출발 터미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빨리 내려. 네 사람은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터미널 안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차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성들이 내리고 있었죠. 지우는 시연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터미널 안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여행객들이 가득했죠. 지우는 체크인 카운터를 찾았습니다. 인천행 카운터였어요. 줄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동철이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오라고 손짓했어요. 네 사람은 카운터 앞으로 갔습니다. 여권을 건넸어요. 직원이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시연의 여권은 없었어요. 빼앗겼던 거죠. 직원이 물었습니다. 여권이 없으면 탑승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지우는 설명했습니다. 딸이 여권을 도난당했다고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야 한다고 했죠.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사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5분쯤 지났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임시 여행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고. 지금 바로 연락하면 1시간 안에 발급 가능하다고 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철이 대사관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했죠. 긴급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공항 안대사관 사무소로 오라고. 서류 작업을 빨리 진행해주겠다고 했어요. 네 사람은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터미널 2층에 있었어요. 가는 길에 지우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까 따라왔던 남성들이 보였어요. 멀리서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공항 아니었습니다. 함부로 접근할 순 없을 거예요.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맞아줬어요. 시연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여권 사본이 있냐고 물었어요. 지우는 휴대폰에 저장해둔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직원이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30분쯤 지났습니다. 임시 여행 증명서가 발급됐어요. 이걸로 한국까지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감사하다고 했어요. 네 사람은 다시 체크인 카운터로 갔습니다. 증명서를 보여주고 탑승권을 받았어요. 출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면세 구역으로 들어갔어요. 남성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이었죠.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탑승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아직 탑승 시간까지 30분 남았어요. 네 사람은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여전히 긴장한 것 같았죠. 지우는 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괜찮아. 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수가 창밖을 내다봤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었죠. 동철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경찰에 신고 메일을 보냈어요.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죠. 공장 위치, 남성들 사진, 모든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인천행 탑승을 시작한다고 했죠. 네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탑승권을 확인받고 탑승구로 들어갔어요.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좌석을 찾아 앉았어요. 시연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옆자리에 앉았어요.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로 향했어요. 그리고 이륙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프놈펜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시연은 지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지훈은 시연을 봤습니다.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2023년 8월 19일 오후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요. 창밖으론 끝없는 하늘만 보였죠. 지훈은 시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시연은 잠들어 있었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이었죠. 문수와 동철도 자리에 앉아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어요. 지훈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론 지난 며칠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때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음료를 권했어요. 지훈은 물을 받았습니다. 마시면서 창밖을 봤죠. 한국까지는 아직 3시간 남았습니다. 오후 2시쯤.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곧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했죠.
시연이 깼습니다. 눈을 비비며 지훈을 봤어요. 아빠, 우리 정말 한국이에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착륙한다고 했어요. 시연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오후 3시,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어요. 비행기가 천천히 멈춰 섰죠.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네,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어요. 시연은 임시 여행 증명서를 보여줬죠. 직원이 확인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짐을 찾았어요. 출구로 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경찰관 2명이 다가왔습니다. 한지훈 씨 맞으신가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동남아 인신매매 조직 관련해서 조사 중이라고.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훈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찰관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다고. 프놈펜에서 한국인 브로커가 체포됐다고 했죠. 지훈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어제 동철이 보낸 정보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경찰이 급습했다고. 공장에서 피해자 6명을 구출했고 조직원 7명을 체포했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한국인 브로커 박준혁도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경찰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준혁은 이미 한국으로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곧 한국에서 재판받게 될 거라고 했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이 시연을 봤어요. 피해자 진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하지만 오늘은 쉬고 내일 경찰서로 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감사하다고 했어요. 경찰관들이 떠났습니다. 4사람은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서울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연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죠. 1시간쯤 지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시연은 거실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지훈은 시연을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했죠. 시연은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온 거예요. 지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수와 동철은 조용히 밖으로 나갔어요.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죠. 2023년 8월 20일, 지훈과 시연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진술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형사가 맞아줬습니다.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시연이 먼저 진술했습니다. 세부 공항에서부터 프놈펜 공장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형사는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지훈도 진술했어요. 딸을 찾아간 과정을 설명했죠. 형사가 말했습니다. 박준혁은 이미 한국으로 왔다고. 곧 구속 영장이 청구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구조됐다고 했습니다. 한국인 여성 5명, 필리핀 여성 1명이었어요. 모두 시연처럼 여행정보 사기로 유인됐다고 했죠. 지훈은 그들도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가족들과 연락이 닿았다고. 며칠 내로 모두 귀국할 예정이라고 했죠. 진술은 2시간쯤 걸렸습니다. 끝나고 나올 때 형사가 말했어요. 아버님 덕분에 범죄 조직 핵심을 제압했다고. 다른 피해자들도 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제 딸만 찾으려 했을 뿐이라고 했죠.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을 구한 거라고. 지훈과 시연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맑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죠. 시연이 지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지훈은 시연을 봤어요. 아빠니까. 2사람은 걸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2023년 8월 25일, 박준혁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지훈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연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엔 박준혁이 비춰졌습니다.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냐고. 박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졌어요. 뉴스는 사건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박준혁은 3년간 15명 이상의 한국인을 인신매매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여성이었다고 했죠. 일부는 아직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을까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연의 손을 잡았어요. 2023년 9월 3일, 시연은 학교로 복학했습니다. 친구들이 반겨줬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시연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죠. 그냥 여행 중 사고가 있었다고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지훈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연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였죠.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시연이 말했습니다. 아빠, 평생 옆에 있어줄 거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시연은 웃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지훈도 웃었습니다. 시가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문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동철이랑 저녁 먹자고 했죠. 오랜만에 셋이서. 지훈은 좋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술집에 모였습니다. 소주 한 병을 시켰어요. 동철이 잔을 들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온 거 축하한다고 했죠. 문수도 잔을 들었어요.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 문수가 말했어요. 형, 정말 대단했어요. 특공대는 역시 특공대네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공대여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아빠여서였다고 했죠. 동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싸우는 사람은 언제든 전사가 된다고 했어요. 지훈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딸을 찾아준 형들한테 감사하다고 했죠. 문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 우린 전우잖냐고. 세 사람은 다시 잔을 부딪혔습니다. 2023년 9월 15일. 법원 앞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죠. 오늘은 박준혁의 첫 공판 날이었습니다. 지훈과 시연도 법정에 왔어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죠. 법정 복도에서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시연처럼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와 있었죠. 한 여성이 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저기, 혹시 프놈펜 공장에 있었던 분 아니에요? 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성이 말했어요. 전 옆방에 있었어요. 그날 밤 소란스러운 소리 들었거든요. 탈출하신 거 맞죠? 시연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여성이 웃었어요. 덕분에 우리도 구조됐어요. 경찰이 급습한 거 그 다음 날이었거든요. 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여성의 손을 잡았어요. 여성도 시연의 손을 꽉 쥐었죠.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지훈과 시연도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재판이 시작됐죠. 박준혁이 피고인석으로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해 보였죠.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박준혁은 3년간 16명의 한국인을 속여 캄보디아로 데려갔다고 했어요. 그들을 인신매매 조직에 넘겨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했죠. 피해자들은 강제노동, 성매매, 장기 밀매 등의 범죄에 노출됐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아직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었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의 텔레그램 메시지 기록이었어요.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대화였죠.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세부 여행 도와드릴게요. 공항 픽업 무료로 해드려요.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나왔어요. 새 물건 들어옴. 한국인 여자, 21살, 값은 $50,000. 지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검사가 계속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이었어요. 박준혁은 3년간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고 했죠.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박준혁은 단순 중개인일 뿐이라고. 직접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라고 했어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중개인이라는 것 자체가 공범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넘긴 건 명백한 인신매매 행위라고 했죠. 판사가 증인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시연이었어요. 시연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박준혁을 알게 됐는지. 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오픈 채팅방에서 연락이 왔다고. 친절하게 여행 정보를 알려줬다고 했죠. 공항 픽업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연은 말을 이어갔어요. 픽업 차량에 탔는데 호텔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다고. 음료에 약물을 탔던 것 같다고 했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캄보디아였다고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시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판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괜찮다고. 시연은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손발이 묶였고 감금됐다고. 도망치려 하면 맞았다고 했죠. 다른 곳으로 팔려갈 거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죠.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은 내려가도 좋다고. 시연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지훈이 시연을 안았어요. 두 번째 증인은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증인석에 섰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딸을 어떻게 찾았는지. 지훈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 캄보디아에 있다는 걸 알았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직접 갔다고 했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혼자 갔는지.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후 2명과 함께 갔다고 했죠.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지훈은 답했습니다. 폐공장에 여러 명의 피해자가 감금돼 있었다고. 모두 한국인 여성들이었다고 했어요. 강제로 노동하거나 다른 곳으로 팔려갈 예정이었다고 했죠. 검사가 물었습니다. 박준혁을 직접 봤는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 통화로 봤다고. 돈을 요구했다고 했어요. 5만 달러를 내지 않으면 딸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했죠. 검사가 증거로 제시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박준혁이 지훈에게 보낸 영상이었어요. 시연이 묶여있는 모습이 나왔죠.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박준혁을 봤어요. 변명할 것 있는지 물었습니다. 박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박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판사가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죄송한지. 박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라고. 다음 공판 날짜는 추후 통보하겠다고 했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훈과 시연에게 질문을 쏟아냈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박준혁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연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맑았어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죠. 시연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박준혁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뉴스가 속보로 전했어요. 지훈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연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인신매매 조직 브로커 박준혁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고. 피해자 16명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했죠.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시연은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지훈을 봤죠. 아빠가 날 지켜줬어요. 지훈은 시연을 안았습니다. 평생 옆에 있을 거야. 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4년 봄, 시연은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졸업식 날 지훈이 꽃다발을 들고 왔죠. 시연은 환하게 웃으며 꽃을 받았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면서 시연이 말했어요. 아빠, 나 취업 준비하려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고 했어요. 시연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어요. 지훈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족을 위해 싸우는 사람은 언제든 특공대가 된다. 그건 아버지라는 이름이 가진 힘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실제 동남아 인신매매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당신, 그리고 당신의 가족.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마세요. 공항 픽업, 무료 가이드, 친절한 제안. 그 뒤에 숨은 의도를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을 찾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의 사건, 당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들.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 흔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